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집을 잘 팔려면 반대로 그 집을 사는 새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산 후에 계약 기간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입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결국에 그렇거나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것보다 6개월보다 더 먼저 매매 계약을 해버리면 그리고 실거주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시는 통보를 거죠.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대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오기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마땅치는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전세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가 좀 낮게 끼어 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매매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세요.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나요? 그러면? 근데 왜냐하면 이게 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전세값이 막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값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계약 새로 계약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높을수록 이제 매매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실제로 이제 뭐 갱신 청구를 못하는 매물이라던가 공실이라던가 이런 게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 하려는 분에게도 세입자가 그런 상황이면 못 팔고 갭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사려는 분에게도 세입자가 곧 나가줘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럼 비싼 전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 집값과 전세금 사이가 갭이 줄어야 새로 집을 산 분도 그만큼만 지불하고 들어오지. 이분이 계속 거주하시면 낮은 전세로 지금 거주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 집값과 이 낮은 전세값과의 이 갭을 새로운 집주인이 다 갖고 와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 아니 이 집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매우 헐값에 팔든가.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아주 팔기가 어려워지고 골치 아파지는. 그래서 그냥 그 대출 받아서 즉 전세금 퇴거 자금 대출 받아서 세입자분 어쩔 수 없지만 거주하겠다고 하고 내보내고 며칠 거주하다가 빈집으로 두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럼 소송도 못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고라도 파는 게 이 빈집으로 두면서 관리비 내는 게 훨씬 차라리 낫지. 그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상하게 갑자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낮게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월세 낀 매물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실제로 이건 제 개인 사례인데 저희 집이 전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쌌어요. 굉장히 싸게 있었어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쯤 돼서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실거주. 실거주니까 아니 왜 그 강남에 잘 사시다가 왜 호환 마모보다 집주인 실거주가 무서워. 왜 강남에 잘 사시다가 갑자기 들어오신다고 하십니까? 근데 들어오겠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확인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갱신 청구를 안 쓰고 계약을 깨고 재계약을 할 테니 시세가로 전세를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 전세 70%를 올려준다고 했어. 그랬더니 시세대로. 그랬더니 3일 생각해보더니 실거주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보니까 근데 그분도 어딘가에서 전세 사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기자가 그만큼 올려주면 그 돈 받아서 나도 전세금 올려주고 하면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확인은 전혀 모르죠, 저도. 근데 하여튼 그러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진짜 높아지니까 이게
실제로 뭐 진짜로 들어오려고 딴 데도 전세가 올라가서 자기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전세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상 이제 계약 갱신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임대차 계약서를 뭐 새로 예. 쓰셨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5% 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70% 이렇게 올려주셨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5% 이상 올린 부분은 무효가 돼서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네. 네. 좋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예.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이제 해석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쨌든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약간 논란이 분분하던데 재계약의 경우에는 네. 국토부 설명 자료에는 네. 완전 그러니까 갱신을 쓴 게 아니고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네. 5% 룰에 적용받지 네. 않는다. 네. 그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갱신 청구권은 사실상 쓴 걸로 갱신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계약서를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새로 계약 쓰든 갱신 아니든 청구권을 이번에는 안 쓴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재계약보다는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 아니요. 값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네. 중요한 문제인데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네. 저는 전세금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5%보다 더 많이 올려주면 네, 네. 이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거잖아요. 네. 안 쓴 거죠. 근데 썼다면 5% 미만으로 올렸으니까. 근데 그래서 계약서를- 이때부터 4년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근데 대신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걸로 본다기보다는 예. 이게 새로운 계약을 계약으로 한 걸로,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예, 안 예. 본다는 거죠. 안 볼 여지가 실질적으로는?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봐서 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입자가 피해가면 되니까. 세입자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네. 세입자가 임의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할 네. 권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쟁이 없으시면 지금처럼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상을 내가 올려준 거에 대해서 좀 분쟁이 생긴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법원으로 얘기다. 가면 실제로는 갱신된 걸로 볼 가능성이 그래요? 높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럼 안 기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네, 5%보다 더 받은 전세금의 뭐 이자 차익 정도겠죠?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네, 이야. 그렇죠. 그리고 돌려받으실 수 있겠죠. 난 그 국토부 설명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새로운 문란입니다. 새로운 그럼에도 문란입니다. 불구하고 네. 소송의 여지가 있다. 네, 네. 가면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될 여지가 새로운 클것 분란입니다. 같아요. 네. 이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야 이제 변호사님 판단이 맞겠지만 이러면 그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안승찬 기자처럼 그 집에 전세금 더 올려주고라도 더 거주하고 싶은 세입자가 네.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당신이 2년 후에 나한테 소송 안 건다는 보장이 그렇지. 어디 있으며 그렇지. 합의서를 쓴다고 해도 소송을 걸면 어떡하느냐. 그렇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가라. 맞아요. 네, 그런 라고 거 할 수 그렇게 있으니 되죠. 네. 이게 과연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냐는 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도 그러네요. 아니 네, 그때도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고 네네. 집주인이 벌써 5% 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찜찜하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네. 유일한 이유는 살고 싶으니 만약에 돈이 문제고 꼭 실거주가 안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게 더 좋다고 해서 사실 합의가 된 건데 하여튼 굉장히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좀 복잡한 사례들이 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 쓴 거랑 다르고 실제로 네. 이제 뭐 임대차 보증금 지급하거나 이런 거랑 또 다르고 이렇게 뭐 이중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이런 네. 사례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서로 합의 보고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까지 보통 하면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매매하고 싶으시면 임대차 기간이 남기가 6개월보다 이전에 매매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내부로 들어가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라고 마무리하겠으나 네. 여기는 백브리핑 아닙니까? 네. 몇 가지 고민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네. 세입자 그 계약 기간이 6개월보다 더 먼저 있을 때는 매매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갭도 크고 네. 직접 거주도 안 되고 그러니 그래서 집 그 매매하는 당사자가 부동산을 안 끼고 네. 내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수수료를 좀 드리고 이제는 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개사가 중간에 끼면 세입자한테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되고 네, 네. 확인 전화 하는 순간 조금만 스마트한 세입자는 무조건 이 거래는 안 돼. 나는 계속 거주할 거야 라고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둘이 따로 만나서
6개월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온 그 시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쳐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새 집주인이 등기가 마무리된 그날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고 집주인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야. 세입자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네, 집주인. 맞아요.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그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네, 가능한 가능하죠. 방법이죠. 네네. 통지를 미리 안 하면 또 가능할 수 있죠. 네. 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쫓아내는, 그러니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네요. 예를 들면 네.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네네. 있으니까 뒤에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의사결정을 안 하고 쭉 보다가 막판에 돼서 야 며칠 있으면 2개월밖에 안 나왔다. 네. 빨리 전화해서 얘기하자.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가능은 있을 것 한데 같아요. 그래서 또 세입자는 이걸 막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빨리. 네. 무조건 6개월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날짜의 계약갱신- 자정에라도 계약갱신 청구 쓴다고 얘기해야 무조건 돼. 집주인한테 전화하든 카톡을 해서 저는 최대한 가능한 빨리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겁니다. 네. 라고 통보를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세입자는 무조건 이제 지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가 그 과정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출연료를 저한테도 한 5만 원만 주세요. 네. 네. 제가 네. 연구를 좀 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게 네. 네. 이게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2년이 딱 끝난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계약이 그냥 갱신되고 서로 연락이 없으면 이거는 뭐라고 하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돼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게 되고 세입자는 요걸 카드를 갖고 있다가 네. 한 번 더 쓴다. 한 번 더 써서 6년을 살 수 있어요. 네. 아니 그것도 그쵸? 가능하죠. 네. 그러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6개월이 됐을 때 야 이거 집주인이 나 몰래 집 팔아버리면 나 골치 아픈데 무조건 전화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보고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써야 되는지 네네. 혹시라도 집주인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면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게 되니까 6년을 살 수 있는데 야 요거 한번 쪼아 봐야 되나 네. 나 이 무슨 고민을 말- 해야 된다고요. 야, 이게 예민한 세입자다. 예민한 세입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6개월, 모든 세입자는 내 계약 첫 번째 계약 종료일이 6개월이 남는 시점이 도달하는데 네. 이때 집주인한테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남- 집주인이 중간에 요 사이에 집 팔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네. 하는 순간 나는 6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자발적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눈치를 보셔야겠어요. 뭐라고 집주인에 따라 말씀드리기는 다르다. 집주인의 어려운데.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근데 대부분 묵시적 갱신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계약 기간 끝날 때쯤 의사를 한번 지금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묵시적 갱신은 조금 뭐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일도양단으로 딱 어떻게 하시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말씀하신 사례처럼 예. 뭐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따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뭐 비밀리에 등기를 하는 이런 사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겠으나 네. 집주인은 필사적으로 집을 팔아야 하고 네. 세입자에게 전화하면 당연히 그 집을 못 파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그 집 어차피 못 팔아요. 네, 말씀하셨지만 갭도 너무 크고 팔려면 1억 정도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야, 1억을 손해 보느니 조용히 불법이 아니니까 네. 살 사람 만나서 조용히 우리 이런 상황이면 나도 못 팔고 당신도 못 사니 이렇게 해서 합시다. 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할 수 있어요. 1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부터 많아지고. 네,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충족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고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시점에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좀 네, 고민을 네.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야. 집주인은 그러면 내가 이런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난 착한 집주인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네. 야.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만 살고 나가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면 반드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네. 전세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집주인의 상황을 봐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가 주기에도 어려워요. 이게 금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위로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그 적정한 위로금이라는 건 집주인이 얼마나 마음 급하냐에 따라 달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거를? 위로금이라는 거를 막
너무 많이 요구하실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예. 뭐 이사비 정도고 네. 그리고 근데 간혹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입자가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으니까 뭐 안 쓰시는 경우에는 좀 이사비 정도는 좀 보상을 받을 것 네. 같다라고 이제 뭐 조언을 좀 드릴 때가 있는데 예. 그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사실 그렇죠. 정해진 금액은 없죠. 정해진 금액이 네. 없으나 세입자가 협조하면 요즘 집주인은 서울의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매매할 그렇게 때. 많이? 그렇습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하거나 세입자를 새로 맞춰서 끼울 수 있으면 그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예. 갭 투자 말고는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입자를 교체해서 비싼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집 매물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되니 네. 비싸더라도 산다고요. 그러니 대출 규제가 강할수록 세입자가 끼어 있는 집과 입주가 가능한 집의 가격 차는 비싸질 것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한 1, 2억 해요. 네. 그러면 내가 협조해주면 집주인은 1억을 벌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일시적 1가구 뭐 1주택 뭐 이런 경우에는 1년 안에 파셔야 되잖아요. 취득하고 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또 저도 그런 사례를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 불과 6개월 막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서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난감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죠. 대략 한 10% 안, 5%에서 10% 정도는 정도? 비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과연 극단적인 예외적인 사례냐 하면 모든 세입자는 6개월이라는 순간은 반드시 도래하고 6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지금 다들 모르시니까 네. 이 고민을 안 하죠. 상황을 알면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6년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고민을 왜 어떻게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안전하게 하려면 진짜 딱 되는 날 문자 보내는 게 안전한 방법이네요. 안전한 방법. 4년만 살기로 딱 하나만 하고 확실하게 한다. 그렇죠. 4년을 사시겠다고 하시면 근데 이제 묵시적 갱신까지 생각을 하시면 너무 복잡해질 네. 수밖에 없죠. 네. 어렵네요. 집주인 입장에서 네. 예를 들면 안 나간다. 네. 난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한다. 하면 소송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소송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 사실은 소송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고 그 예.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렇고 네. 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안 나가시면 결국에 강제 집행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막 버티시면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1년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냥 내가 버티고 있는 경우는 집주인 입장에서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셨다라고 네. 하면 명도 소송은 뭐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기는 소송이잖아요. 네. 그럼 패소했을 때 이제 세입자가 나중에 뭐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생기죠. 그런 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 중에 또 실제로 이제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통보를 했는데 네. 뭐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멀리 이제 그 집을 구하셔서 네. 직장을 지금 오고 가시고 뭐 네. 그런 들어와야 피해를 보시는 되는데. 경우도 들어와야 있어요.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못 들어가셔가지고 막 임시 거처를 굉장히 멀리 마련하셔서. 야, 그것도 네. 지금 그 정말 집주인 입장에서도 불편하겠네요. 불편한데 세입자도 갈 데가 지금 이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면 네. 갈 데가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건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오늘 아무래도 내가 시간도 좀 남고 네, 네. 전세가 자꾸 오르면 월세로라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월세 세입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오래오래 내가 갖고 있을 집이 하나 월세로 받을 거야 네. 라고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조만간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규제가 풀리고 하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분명히 양도세 같은 거 깎아줄 때 딱 1년만 깎아준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그 집 못 팝니다. 네. 집값은 10억인데 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 세입자 나가는 날 팔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중간에 그럼 세입자 끼고 팔아야 되는데 네. 집 사는 분이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전세 6억이 들어있으면 4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그 10억을 은행이 대출해주면 되는데 대출 안 해야죠. 해주잖아요.
그럼 월세 세입자를 받는 순간 4년간 집 못 판다고 해야 되는 건데 4년간 집을 안 팔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이 분위기에서는 매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집주인은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럼 월세 세입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전세는 오르고 월세는 나가받으면 조금만 스마트한 집주인이면 월세 세입자 안 받으면 이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 미안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버텨야죠. 네, 맞아요. 어디 가실 데가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매물 예. 자체가 별로 없고 시장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네, 가시려고 하더라도. 전세는 진짜 요즘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꼬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변호사님 오시면 하나 좀 여쭤봐야지 하는 케이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고민했던 문제인데 네. 제가 세입자예요. 네. 예. 집주인이에요. 예. 2년 정도 이제 지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더 살지 아니면 계속 살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서로 이제 법대로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겠습니까? 네, 쓰겠습니다. 네,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대개 우리의 그 관행은 집주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자칫하면 묵시적 갱신되니까 네, 네, 네. 먼저 전화를 해서 이분은 2+2년을 사실 수 있으니까 그걸 법으로 아니까 어떻게 더 사실 거예요? 이렇게 네. 묻는다고요. 네. 그럼 세입자는 더 살 거잖아요. 네. 네. 더 살 거죠. 예.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하고 끝났어. 집주인은 직접 거주 말고는 끌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이럴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명시적으로 쓰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조금 애매하시긴 하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기는 한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니요 그냥 네. 더 사실 겁니까라고 해서 더 살 거라고 네. 그랬죠. 네. 아니면 2년 더 사실 거죠라고 하겠죠. 집주인은 나간다는 얘기 안 하면 웬만하면 사는 거니까 2+2년이니까. 네.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이제 그 네. 청구권을 쓴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살 거예요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걸 조금 쓴 거냐, 애매할 안 수 쓴 있어요. 거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전화가 오고 나면 네. 이게 작년쯤 이런 전화를 쓰고 받았겠죠. 네. 올해 이렇게 좀 하겠죠. 네. 2년쯤 지나면 집주인은 이제 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죠. 세입자는 야 알아보니까 나는 쓴거 명시적으로 아니네. 쓴 게 아니네. 네, 네. 그러면 아하. 2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은 하고 세입자하고 이제 멱살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증거를 남겨주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네, 네. 그러니까 구두로만 합의하시면 나중에 뭐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무도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이제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 제일 명확하게 하는 건 더 네.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약갱신 조사에서 하면 청구권 쓰시는 계약갱신 거죠. 네. 청구권 쓰시는 거죠? 라고 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집주인과 그러니까 우리 2년간 더 거주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원만하지 네. 않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고 세입자는 거기에 저항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함. 이라고 해서 서로 주고 받아야 그래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지. 카톡도 된다면서요. 네, 카톡으로 한 카톡으로 것도 쓰셔도 된다. 카톡이라는 게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실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물어봐야지. 예. 2년 더 사실 겁니까? 아, 그렇지, 내지는 그렇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관행이 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예전엔 이런 진짜 경우에는 그렇게 진짜 됐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네. 아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쓰셨다는 거를 네. 이제 명확하게 좀 남겨두시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뭐 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계약 갱신됐는지 네. 증거를 정확하게 남겨두셔야 이제 나중에 좀 근데 이미 분쟁이 지나간 거 있을 때. 어떡하지? 지나간 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2년만 살면 집주인이 내보낼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런 얘기 길게 안 해도 돼요. 네. 예. 근데 이제는 이게 명확지 않으면 집주인은 집을 못 팔거나 그 세입자를 추가로 받아야 되고 세입자는 잘못하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이사 가지 마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 없어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서로 큰 돈이 걸려 있는 거래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선의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분명히 이거 이슈되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수백만 채가 이런 멱살잡이 할 겁니다 아마. 내년에 법이 더 이런 분쟁이 더 많아질까요? 지금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럼 그때 한번 갱신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내년에 종료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 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막 분쟁이 막 시행될 때는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근데 예. 지금은 약간 잠잠하시다가 네. 네, 내년에 좀 많아질 것 같은 서로 다른 생각이 생각하고 들어요. 있다는 네. 거니까. 아. 세입자는 아하. 나 4년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대충 서로. 넘어갔어라고 생각하고 집주인은 어. 세입자가 4년째 살고 있으니까 나가겠거니 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허. 근데 내년 8월부터 이제 그런 일이 분쟁이 벌어지기 좀, 시작하면 분쟁이 되고 이런 분쟁은 기사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왜 분쟁되는지도 알잖아요. 네. 아 이때 대충 넘어갔으면 분쟁거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네. 모든 국민이 알 거고 네. 그럼 그때 확실하게 뭔가 해놓지 않으면 아하.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가면 네. 피해보기 네. 때문에 네. 네. 나 그때 그냥 넘어가서 묵시적 갱신이었다라고 아하. 분명히 들고 일어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이거 분쟁들이 어떻게 많을 하려고 것 계속 같아요.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쟁점이 되겠네요. 더 살 거야도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죠. 쓴 걸로 네. 볼 거냐 안 쓴 걸로 볼 거냐. 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법이 개정되면 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나 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굳어진다거나 뭐 이런 분쟁 케이스들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온다거나 하면 이제 좀 점차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좀 약간 허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완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이제 내년에는 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은 돼요. 아니 저는 오늘 제일 황당해.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 사실은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행정관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랑 네.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급심과 또 상급심에서 이제 판단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네. 지금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봐야 문제가 네. 클리어해질 거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하급심에서는 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반드시 네. 같은 판결을 또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참 진짜 폭풍전야구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네. 그냥 4년으로 바꿨어야 돼요. 그냥 네. 그 할 바에 4년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4년으로 해주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4년으로 다 그냥 4년 했었어야 하고 4년 하고 끝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런 고민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한 2년쯤 있다가 집을 팔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짜리 세입자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런데 세입자가 저는 분명히 2년만 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100장을 써도 2년 후에 세입자가 말을 바꾸거나 생각이 바뀌어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그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진대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년만 집을 빌려주고 팔고 싶은 집주인과 나도 딱 사정이 있어서 2년만 살면 좋겠는 세입자가 거래가 안 되고 의심을 하는 거지. 네. 이 사람이 지금 그렇더라도 4년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둘은 거래를 하고 싶은 게 나는 2년 후에 팔고 싶고 2년만 살고 싶으면 낮은 가격에 서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세입자도 싸게 살다 나가면 되는 건데 그 권리가 그 계약 각 둘이 쓴 계약서보다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집 방 못 구하고 집 비워둔 채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팔려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뭐냐 매매를 했는데 집주인이 그대로 사는데 뭐 네.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한 달만 더 뭐 살고 나가겠다. 네.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뭐 물론 이제 기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네. 많이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특약을 써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사적 계약이잖아요. 네, 이 지금 세입자는 분명히 계약갱신 청구 안 쓴다고 합니다. 네, 네. 그걸 확인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또 특약까지 썼는데 네, 네. 그러면 뭐가 우선? 그래도 특약이 우선해요?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할까요? 근데 번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특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거주를 네. 한다고 하면 네, 근데 실거주를 안 한다, 뭐 그런 사유가 없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뭐 번복할 수 있어요. 실거주만 대항력이 있고 네, 실거주나 뭐 몇 가지 사유들 거절할 몇 수 가지 있는 사유들. 사유들. 네, 실거주는 지금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야, 참 어렵네. 어렵네. 아, 정말. 빨리 그래서 안 기자가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아, 참.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법률은 잘 모릅니다만 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약자와 어떤 강자가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한 걸로 해줘야 약자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예를 들면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무조건 예, 약자가 예, 주장하면이라고 예, 하면 예. 모든 약자들은 다닐 때마다 다 10년 거주할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고요. 내 마음은 2년만 거주하고 싶고 네. 4년만 거주하고 싶다라도 보여줄 방법이 없어. 그러니 그걸 좀 바꿔주면 좋겠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소송을 했던 사례 중에도 네. 말씀처럼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막상 안 나가거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네.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그런 네.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분명히 빈집이고 살겠다는 사람 있는데도 못 산다니까. 왜 네. 몰라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죠. 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폭풍 전야가 온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문제가 있어서 네. 중간에 5% 이상 올렸으면 안 쓴 걸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네. 5% 미만으로 올렸으면 무조건 쓴 걸로 해서 네. 그럼 깔끔하잖아요. 중간에 전세금 얼마 올렸어요? 3% 올렸어요. 그럼 쓴 거고. 얼마 올렸어요? 10% 올렸는데요. 그럼 안 쓴 거고. 그럼 그래서 깔끔했는데 네. 명시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온 세상이 네. 소송입니다. 그럼. 그리고 법원으로 갔을 때 이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하게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 그 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뭐 명시적이다 아니면은 뭐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팁 같은 거 좀 뭐 있을까요? 팁을 주세요. 팁이요? 이거는 오늘 진짜 네네. 기억해라. 세입자의 팁, 네네. 집주인의 팁. 이거는 꼭 기억해라.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집주인이시라고 하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쓴다 안 쓴다 거기에 대한 증빙은 정확하게 좀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를 쓸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증액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때 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5%뭐 이하로 증액을 하더라도 아무 때나 또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뭐 경제적 사정이나 뭐 조세의 증가나 뭐 이런 것들을 밝혀야만 또 증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응하실 필요는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굉장히 낮은 전세금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4년을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매매나 이런 재산권 처분에 좀 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6개월 전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긴다거나 집 아니면 파시는 분들은 세입자랑 6개월 전에 네. 파셔야 되고. 네. 6개월 전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랑 잘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예. 뭐 이제 뭐 설득을 하신다거나. 야, 네. 근데 6개월 전에 집을 사면 불편할 것 같은데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갭이 커서 예. 네. 대출도 안 사기도 어려서 결국 못 어렵고. 팔기 때문에 집을 정말 파시려는 분들은 진짜 빈집으로 둔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전세 퇴거 대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전세금은 그걸로 내보내고 네. 집을 파는 기간 동안 몇 달 동안에 뭐 이자의 손실과 관리비 손실이 있지만 조금 놔둬. 그냥. 수천만 원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비웠다가. 그런 빈집들 때문에 집 그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네,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있어서 이제 전세 매물도 줄 수밖에 없고 네, 공실 상태로 이제 둬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그게 6개월이든 2개월이든 예.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제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세입자가 양보해 주는 걸로 해야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집주인들은 빈집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네. 세입자가 계시더라도 경제적 손실 없이 똑같이 집을 팔 수 있으니까 나가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그 법 때문에 집주인은 집을 비워야 되고 그러니 가만히 두고 계셔도 되는 세입자들이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막 분쟁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손해배상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송이 많은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되면 이게 뭐 더 그 계약이 해지됐느냐 아니면 안 됐느냐를 두고 이제 많이 다툼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쯤 남았는데 네. 더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일 걱정입니다. 정말 내년 8월부터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쓴 건지 안 쓴 건지 그것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무난하게 넘어갔던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논쟁이 되신다, 분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소송을 또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도 걸리니까 그 기간도 무시는 못하게. 그 경우에는 되겠죠. 이제 집주인 소송을 포기하죠. 네, 보통은. 네,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 사는 분들을 내보내는 건 어려운 네.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거나 위로금을 좀 주신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다른 나라 가면 월세가 월세 다른 데는 대부분 월세인데 다 월세니까. 우리나라도 월세 있죠. 근데 다른 나라 월세와 우리나라 월세의 차이는 다른 나라 월세는 2달치 정도만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200만 원이면 보증금 400에 월세 200. 맞습니다. 이거래요. 또 우리나라 월세 200만 원이면 보증금 한 3천에 월세 200이에요. 왜? 어차피 돌려준 3천 왜? 맞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바깥살이 잘 모르니까 그냥 들은 얘기는 다른 나라는 월세 400, 그 보증금 400에 월세 200이라도 세입자가 예를 들면 월세를 밀리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고 바로 교체가 되고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400만 원만 보증금이 있으면 이제 손해가 없는데 두 달 안에 해결이 되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세입자 보호법이 강해서 생긴 일이기도 하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명도 소송을 하더라도 한 1년치 월세는 들고 있어야 월세는 당연히 소송 중에는 세입자는 안 낼 테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러다 보면 목돈 없으면 집도 못 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취지야 아름답죠. 그러나 이게 강하게 하면 반드시 그 돌고 돌아서 집이 모자라면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게 된다는 법. 그렇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네. 출연료 5만 원 줘야 돼요, 저.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은 2% 7만 원 줬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 바보도 있네요. 역시 논란의 아이콘. 아니 제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고 나 진짜. 근데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한 맺힌 거 있으신 건 아니죠?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뭐 구멍이 있어서 이 법 다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 꽤 오랜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말에 이제 또 이거를 보완을 하겠다. 뭐 임대차 보호법 이제 개정해가지고 보완하겠다는 논의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안이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도 어쨌든 전월세 상한제 적용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안인 것 같아요. 네. 인사하세요.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오늘 참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는 뭐 누구나 다 실시간 태칭 슈퍼챗 드디어 나왔네. 2% 고생했다고. 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저거 제가 가져갈겠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슈퍼챗 받고 말 많이 했다고 슈퍼챗 받고 참 대단합니다. 역시 뭐 2%가 우리 백브리핑의 뭐 간판이니까 슈퍼챗 뭐 좋습니다. 하나는 간판, 하나는 실세. 오늘 하여튼 법무법인 정향의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